네, 원중유골 두 분과 함께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헬마의 발제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외신하고만 인터뷰하는 대통령이 너무 이제 팩트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대통령이죠. 네, 조선일보가 한번 했어요. 그게 이제 벌써 3개월 전입니다. 4개월 전이네요. 연초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기자회견 대체로 했던.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사실 지난주에도 그 문제를 지적을 하긴 했는데 일단 최근에 한국 언론이 대통령의 말을 다루는 방식은 이제 원 패턴 한 가지 방식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회의에서의 발언을 다루는 겁니다. 국무회의가 이제 주로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도 이 뭐 국무회의라는 게 생중계로 공개되는 거는 대통령이 원할 때 혹은 대통령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이동훈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서 전원 형태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들은 지금 대통령의 육성을 듣는 것조차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들의 갈증이 좀 심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오랜만에 대통령하고 한국 기자들이 한 자리에서 만난 게 이제 엊그제 지난 2일입니다. 네네. 기자회견도 아니고 기자 간담회도 아니고 인터뷰도 아니고 도어 스태핑도 아니고 오찬회라는 형식이었습니다. 점심 먹는 자리죠. 용산 미군기지공원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개방하는 그 행사의 일환으로 기자들한테 점심 대접을 하는 자리에 대통령이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 행사에 대해서 연합뉴스, SBS 같은 여러 매체들에서는 대통령이 언론과 소통을 재개했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방식의 언론과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뭐 이제 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현장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뭐 사담처럼 좀 간략한 혹은 좀 너무 좀 민망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질문들이 오가거나 행사 도중에 기자들하고 대통령이 이제 셀카를 찍거나 뭐 이런 화면들이 좀 펼쳐졌습니다. 근데 뭐 저는 속물이어서 그거 이전에 메뉴가 뭐였대요? 떡볶이, 순대 뭐 이런 좀 가벼운 메뉴였다고 하는데 젊은이들을 고려한 메뉴라고 합니다. 기자들이 젊어서?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선택을 했다는. 노지민 기자도 혹시 그 자리에 있었나요? 저는 그날 노동절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신성한 휴무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대통령실 떡볶이를 아직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실 떡볶이면 궁중 떡볶이가 나왔던 건가? 대통령실이 이제 궁중은 아니니까요. 뭐 일반적인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궁중 떡볶이가 나왔더라면 재밌었겠네요. 그러면 미디어 오늘에서 비판 기사를 썼겠죠.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거에 뭐 관심이 많은지 몰라. 아무튼 이제 계속 이어가. 네, 어쨌든 네. 이 자리에서 근데 이제 뭐랄까요, 이제 쓸모 있는 질답이 오갔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다만 대통령의 언론관 그리고 앞으로의 언론과의 접촉 방향에 대해서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이 발언들을 직접 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추려봤는데 네. 일단 첫 번째 앞으로도 도어 스태핑은 없다. 요거를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도어 스태핑이 중단이 될 때 앞으로 없다라는 종결 형태로 발표가 된 게 아니라 당분간이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잠정 중단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완전히 끝낸다고 공식 선언한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보니까 이 대통령이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도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도어 스태핑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지금 용산의 우리 수석과 비서관들, 행정관들은 거의 꼭두새벽부터 제 질문 공세에 시달립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은 없어졌지만이라는 말을 대통령이 직접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앞으로도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재반 사안들을 이제 같이 좀 평가해 봤을 때는 공식적으로 없어졌다고 대통령이 말한 거 아니냐. 맥락상으로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도어 스태핑이 이루어지던 공간이죠. 대통령실 청사의 용산청사의 1층 로비 거기에 전면 가벽이 이제 세워져서 완전히 공간적으로 단절이 됐고요. 예, 대통령하고 그리고 이제 기자실하고 이제 완전 이 종단이 됐고 그리고 그 1층 로비에 세워진 그 벽면에다가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LED 전광판을 설치해가지고 뭐 실업률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표를 이제 붙일 거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도어 스태핑 없어졌다고 발언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공식적으로는 도어 스태핑이 재개될 일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튼 그리고 또 무슨 얘기했어요? 그리고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것도 좀 상당히 좀 기자들이 이제 기대를 했었던 건데
없을 걸로 보이는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도 우리 용산 스태프한테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뭐를 했고 하는 그런 자화자찬의 취임 1주년은 절대 안 된다고 해놨다. 그리고 여러분과 그냥 이렇게 맥주나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기자 간담회면 모르겠는데 무슨 성과 이래가지고 성과를 나열한 자료를 쫙 나눠주고 잘난 척하는 그런 행사는 국민들 앞에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 말은 100% 공감해요. 그 말까지는 100% 공감해요. 맥주도 공감하십니까? 응? 맥주를 이렇게 하는 간담회 자리라면 모를까라는데도 공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군이 뭐 1년 동안에 뭐 성과 뭐 자화자찬성으로 늘어놓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근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성질의 문제냐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지난 1년 국정에 대한 국민에 대한 보고라고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은 알 권리가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부응하는 형식을 가지고 국민한테 보고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본다면 하나의 의무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는 것.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제일 먼저 떠오른 게 그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맥락은 뭐냐면 성과를 나열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자료를 쫙 뿌리고 그거 가지고 자화자찬하는 행사한다. 이거는 대통령이나 혹은 대통령실이 그 기자회견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화자찬하는 내용을 자료에 안 넣으면 되거든요. 자화자찬하는 행사로 안 만들면 됩니다. 네. 반성하는 행사로 만들 수 있고 혹은 설명하는 행사로 만들 수 있는데 애초에 행사의 성격 자체를 그렇게 규정한다. 그러니까 기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기자회견이라는 거는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행사다. 거기에 소개되는 자료라는 거는 마사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자화자찬으로 받아들여질 거다. 이건 굉장히 좀 문제적인 인식이라고 일단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설사 자화자찬하는 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자료라도 기자들한테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 어떤 이렇게 이 뭐랄까요 이제 자료들이 모아져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모아져 있는 자료를 기자들이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만들기는 쉽지 않지만 그게 설사 자화자찬이더라도 모아서 기자들한테 나눠주면 검증을 할 수 있는 편의성이 기자들한테는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걸 통해서 정부의 1년 동안의 평가가 맞는지 틀린지 혹은 어떤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이 진짜로 궁금해하는 것들이 그 자료 안에 담겨 있는지 아닌지를 검증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이라는 거는 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냥 이렇게 맥주나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그거를 기자 간담회라고 대통령이 믿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또 하나의 문제다. 기자들을 만난다는 게 단순히 대통령하고 기자들이 뭐 친분을 나누고 친목을 다지고 뭐 농담 건네고 한잔하면서 취기를 빌어서 친해진다. 이런 자리를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간담회라는 게 그거 하라고 있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좀 저는 넓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기자들하고 이제 그 북악산인가요? 이제 같이 네. 산에 오르고 자주 갔었죠 등산. 네, 그러니까 산에 오르고 근데 같이 산에 오르는 과정에서 뭐 국정 현안에 대해서 뭐 아주 정색하고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답하고 이런 장면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뭐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친목을 다지고 스킨십을 나누는 과정을 저는 굳이 뭐 그거를 그 뭐 눈초리 뭐 매섭게 뜨고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일 때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것만일 때가 문제인 거고 그게 아니라 국정에 대해서 정확히 좀 소상히 알리고 그러니까 궁금한 부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기자들이 대신 받아서 질문하는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자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그게 있다면 그걸 탓할 이유는 없죠. 근데 문제는 그것만 한다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 지금 뭐 기자회견도 안 했고 도어 스태핑도 안 한 상태고 뭐 사실 이번 자리 같은 경우에 그 등산도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역대 대통령도 녹지원에서 이렇게 오찬 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뭐 반주를 곁들이면서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뭐 노트북도 안 가져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다만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좀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춘 질의응답도 오가고 그리고 좀 이렇게 정말 사담 같은 식의 대화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비공개로 나누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경계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자 이런 분위기만 보여준 거죠. 실제로는 뭐 소통 재개라던가 창구를 만든 게 없는 상태인 거고요. 이것만 하니까 문제인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제 가끔 이제 뭐 술자리를 가거나 이러면 자 여기서는 공장 얘기 안 한다.
오케이? 뭐 이런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거기서 벗어나서 그냥 뭐 침못 따지고 그럴 때 저는 다 사람 사는 풍경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하면 공장은 어떻게 돌아가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사실. 그 뭐 사실 저도 이제 뭐 다른 당직자들, 다른 당의 당직자들이나 혹은 뭐 이제 정치인들하고 저녁 식사 자리나 술자리를 같이 할 일이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장 얘기 안 한다라는 표현을 실제로 우리끼리도 쓰고 좀 자연스럽게 대화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결국 이제 방송을 하는 일종의 이제 저널리스트라는 인식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국민의힘 관계자가 하는 얘기 혹은 뭐 민주당 관계자가 하는 얘기를 흘려듣진 않거든요. 나중에 언젠가는 써먹을 요소로 일부러 툭 찔러서 물어보기도 하고. 물론이죠, 그거야. 이제 그런 맥락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친해지는 자리도 하나의 이제 이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만 하니까 그것만이면 문제가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하신 그것만 하는 것 같은 발언을 대통령이 이제 마무리 발언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게요. 너무 사람이 많으면 대화하기도 어려우니까 조금씩 나눠서 인원이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하지 않겠어요? 몇백 그릇을 끓이면 맛이 없어지잖아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많이 오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손 들고 그중에 지명을 받고 대통령한테 질문하는 게 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 형식인 건데 단위를 좀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숫자를 줄여서 김치찌개를 대접하는 형식. 그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러운 자리를 주로 더 많이 갖겠다. 친목을 다지는 자리 쪽에 조금 더 인식의 중심을 두겠다라는 걸로 좀 들리는 대목이라 좀 안타깝고요. 근데 여기서 또 쓸데없는 게 또 궁금한데 그 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치찌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인의 그 시그니처가 돼지 김치찌개라고 합니까? 참치 김치찌개라고 합니까? 햄 김치찌개라고 합니까? 돼지고기 김치찌개. 돼지고기 네, 김치찌개구나. 네, 알겠습니다. 전에 왜 그 식사봉사 활동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돼지김치찌개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근데 네. 윤석열 대통령 말 말고 네. 이 기자들 그냥 계속 입 닫고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기자들도 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해진 걸로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오찬 자리에 한 70여 분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1시간 넘게 있었다는 거고 여러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 뭐 이제 거의 그 방송 화면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긴 시간 대화하는 기자들도 있더라고요. 몇몇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나중에 전해진 바로 다소 좀 국정과 관련돼 있거나 혹은 대통령이 불편해할 수 있을 만한 질문 혹은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어서 못 던진 질문들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요. 왜냐면 이제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전해진 것들 좀 정리해 보니까 기자들 질문이 주로 이런 거였습니다. 미국 가서 재미있었던 얘기를 좀 전해 주시라. 예. 혹은 뭐 아메리칸 파이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들을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그 뒷이야기 중심이고요. 하버드 대학에 갔을 때 질문이 날카롭지는 않았나요? 이런 거. 질문을 좀 날카롭게 기자 본인이 했으면 좋겠는데 하버드대 갔을 때 날카로운 질문 없었냐 이런 얘기 있었고 대구에서 시구할 때 공 잘 던진다는 평가가 있었고 이번 만찬 노래도 다들 놀랐는데 스타덤을 실감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은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질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타덤을 실감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실감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본인이 스타라고 인식하고 있느냐. 노래하는 야구 스타. 그러니까요. 대통령한테 던질 수 있는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할 건지 질문이 하나 있었고. 이건 필요한 질문이에요. 네, 필요한 질문이죠.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반응은 대통령이 생각하는 범위 안에 있는 수준이었느냐라는 질문.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우리 정부에 대한 반응이 격렬한데 이런 강경한 반응을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 나갈 거냐. 이거에 대해 걱정이 많은데 국민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이 아니고 이 정도 반응은 예상하셨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의 답변이라는 건 굉장히 편안해지죠. 예상하고 외교관들하고 충분히 뭐 논의해서 결정한 거다. 끝나는 얘기입니다. 넷플릭스는 첫 번째 일정이었는데 분위기가 어땠느냐. 대통령은 모든 고급 정보를 다 보고받는데 사실대로 다 얘기할 수도 없고 답답할 것 같다.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 공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런 식이다 보니까 어쨌든 기자들이 지금 대통령을 만날 기회조차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기왕 만났을 때 그래도 좀 찔러 들어가는 질문이 나왔었더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질문 중에 이렇다면 기자회견이 꼭 필요하다는 앞에 얘기가 꼭 성립되느냐도 사실 물음표를 좀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가. 그렇죠. 지금 뭐 대답하기 굉장히 편안한 질문을 던졌다고 했는데 그게
그 미국에 갔을 때 기자회견에서도 좀 반복됐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때 그러니까 한국 기자, 미국 기자가 많이 비교됐잖아요. 그렇죠. 기자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더 나은 질문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국내에서 좀 날카롭게 했어야 될 질문을 오히려 미국에서 했다. 물론 이제 바이든에 대한 평가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런 날카로운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대통령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도 소수의 기자만 친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캐릭터로 많이 굳어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종종 이렇게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날카롭게 뾰족하게 질문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 적당히 이쪽 입장도 이해를 해주면서 기회를 열어가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술적으로 뭔가 상대방을 자극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풀어지게 긴장을 완화시키기도 하는 것과 지금 이렇게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마치 팬미팅을 하듯이 질문을 하는 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보다 보면 저도 언론계에 한 15년, 20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기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게 되는 측면이 왜 그러냐면 기자들이 불쌍하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권력자들이 기자한테 질문 권한을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 시혜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권한을 활용해가지고 그걸 제한하는 경우들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내가 저 기자 말고 다른 사람한테 주로 정보를 준다든지 혹은 질문의 기회를 이제 부여할 때 까칠한 질문하는 기자를 이제 피해서 준다든지 뭐 혹은 심지어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특정 기자나 특정 언론사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불편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가능하면 기회 자체를 차단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단 좀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겉으로는 편안한 척하면서 정보를 빼내는 데 집중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미국 예를 자꾸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까칠한 질문을 한다 그래도 대통령실 출입, 그러니까 백악관 출입을 막는다거나 가능하면 그 기자의 질문을 아예 받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잘 발생하지 않으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까칠하게 질문한다고 나한테 질문할 기회가 차단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믿음 하에서 여러 이제 공격적인 질문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트럼프 때 빼고. 그쵸? 트럼프 때는 그랬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퇴임할 때 퇴임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 니들이 쓴 기사, 그러니까 기자들이 쓴 기사가 다 나의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사이의 관계의 본질이다. 원래 그렇게 불편한 관계여야 된다라는 얘기. 그걸 우리 정치인들 특히 대통령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헬마의 발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엔 노지민 기자의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주에 방송통신위원회 관련해서 상당히 시끌시끌한 이야기가 많았죠. 네. 특히 이제 한상혁 위원장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결국 윗선이 방통위원장이었다. 이런 프레임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또 명실상부 좌파 패널을 많이 배출한 매체로 이렇게 손꼽히는 곳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편향된 시선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굉장히 자문을 해보면서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이 있거든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것과 뭐 실제 설명과 공소 사실의 내용들 이런 거를 좀 사실관계로 볼 수 있는 것들만 좀 비교를 해봤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구멍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구멍이 같습니다. 보인다? 어떤 구멍? 네. 뭐 우선은 혐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서울북부지검 형사 5부가 한상혁 위원장을 기소한 혐의만 놓고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이건 지난 3월에 구속영장 청구됐다가 기각됐을 때랑 같은 혐의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북부지검이 그 지난 2일에 불구속 기소를 할 때 8쪽짜리 보도자료를 낸 게 있어요. 여길 보면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주도로 방통위 관계자 및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TV조선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평가 점수를 누설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음.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한 대목만 더 보면 TV조선이 일반 재승인 점수를 획득하자 한상혁은 하급자인 방통위 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겠죠. 그리고 이에 그 하급자 국장이 평가 점수를 누설해서 점수 조작 등을 진행한 것이다. 이것만 보면 한 위원장이 어떻게든 이 점수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고 지시를 했다라는 정황이 확인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경위 관련해서 타임라인도 공개한 게 있거든요. 이걸 좀 보면은 쭉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3월 19일에 2020년에 심사위원이 심사평가표를 제출을 했고 집계 결과 이 당시에는 중점 심사사항에 과락이 없다. 그러니까 조건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 다음 날에 한상혁 위원장이 모 국장으로부터 최종 취업 결과를 보고받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부분이 다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방통위 관계자들이 심사위원장에게 집계 결과를 누설하면서 이제 그 이후로 일부 심사위원들과 상의해서 점수를 수정할 걸 요구했다라는 이야기가 이 시나리오의 타임라인의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랑 또 공소사실이랑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검찰이 좀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붙이고 타임라인을 만든 거였고 이제 혐의별로 공소사실을 밝힌 내용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길 보면은 방통위 상임위원 협의 없이 직권을 남용해서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윤모 교수를 이제 심사위원 선정 절차 무시하고 포함시켰다. 지금 구속된 그 위원장을 말하는 거고요. 뭐 이런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위계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는 뭐 양 국장이 그 TV조선 평가점수 집계 결과를 윤 위원장에게 알려주며 점수 조작을 모의했고 또 위원장이 평가점수를 일부 위원에게 알려주면서 점수 조작을 제안했고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과 이 방통위 관계자들이 평가점수가 누설돼서 조작됐음에도 은폐한 채 재승인 심사가 이뤄진 것처럼 방통위 상임위원들을 속였다. 이게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보면은 이 방통위 간부 양 국장이 이 평가 점수를 누설해서 평가 점수를 조작하게 했음에도 방통위가 심사위원들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 설명 자료를 작성했다. 요게 요지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예요. 앞서 보여드린 타임라인이랑 검찰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만들었던 글이랑 비교를 해보면 가장 큰 차이가 한상혁 위원장의 지시에 대한 거거든요. 분명히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 강한 불만이 계기가 되어서 점수 조작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었고 실제로 이제 관련 보도들도 요 설명에 좀 집중을 해서 나오게 됐는데 정작 이렇게 공소사실이라고 검찰 스스로 밝힌 내용에는 이 지시에 대한 어떠한 그런 구체적인 경위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빈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먼저 그거는 법정에서 이제 다툴 내용이 되겠죠. 네. 쟁점 사항이 되는 거고 문제는 기소가 이루어지니까 후속 행동이 지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오히려 이제 이게 더 현실적 영역에서는 중요한 네.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조선일보가 뭘 보도했냐면 면직이 가능하다. 예, 여권 관계자의 말을 빌어가지고 면직 절차를 검토 중이다. 그래서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면직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죠. 이게 지금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기소 이후에 이제 정해진 수순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맥락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뭐 공소사실 관련해서도 법적 근거가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 추천에 대해서 방통위 상임위원끼리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실제 재승인 심사 백서를 보면은 심사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해서 방통위원장이 결정한다고 돼 있고 네.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협의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굉장히 불법적으로 한상혁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한 것처럼 돼 있다거나 뭐 허위 보도 자료라고 낸 거는 뭐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전제가 확인이 되면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일 텐데 뭐 구체적인 내용이 얼마나 있었고 허위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느냐 이런 게 관점일 텐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경우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면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공직자 관련해 가지고 관련 조항이 있잖아요. 뭐 형사 기소되는 경우에는 형사 기소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법상 그게 있는데 근데 처음에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기가 됐던 게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반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좀 갈리더라고요. 네. 이야기가. 그래서 아니다. 뭐 그쵸. 정무직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주장이 나오면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하기에는 조금 미흡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한 위원장이 임기를 지켜가는 와중에 이렇게 불구속 기소가 됐고 이번에는 대통령이 면직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까지 다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스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네. 어찌 본다면 이제 더 중요한 관심사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 그렇죠. 점에서 놓고 본다면.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언론계 주변에서 궁금해하는 거는 굳이 왜라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어차피 임기가 지금 7월 31일까지라서 3개월이 채 안 남았는데 만약에 면직 조치를 하고 대통령이 재간하는 방식으로 될 경우에는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뭐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다른 어떤 법적인 그 싸움에 나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조금 더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굳이 3개월 남은 임기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뭐 이걸 또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지난 작년에 한 가을쯤이면 방송사의 구조가 재편을 낼 거다. 공영방송 구조가 재편될 거고 뭐 방통위도 움직임이 있을 거고 이렇게 예견이 됐다가 이제 올해 초면은 또 새롭게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관측이 있었다가 이제는 이제 불구속 기소가 이제서야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가 얼마 안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금 방통위가 원래는 상임위원 5인 체제로 돌아가야 되는데 3명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와중에 이제 대통령이 어제 신임 상임위원을 지명을 했는데 그러면은 사실상 여야 2대2 구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뭐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최민희 전 의원 추천을 한 건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제처의 방통위가 결격 사유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한 2, 3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면은 뭐 한 위원장 임기 지나고 뭐 김현 의원이나 김효재 의원 임기까지 다 지나고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왜 이렇게까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실효적인 효과는 사실상 별로 없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또 그 국회의원과 임명 그 인사청문 대상이 되기 네. 때문에 어차피 그 절차를 거치려고 한다면 면직과 상관없이 그냥 그 임명 절차를 개시를 한다 하더라도 다음 달 정도에는 이제 그 발표를 하고 네. 후보자를 발표를 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사실상 그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굳이 왜라고 하는 설명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방송법 이제 그 본회의 처리를 대비한 결국은 여론 지형의 문제라고 좀 봐야 되는 게 맞게 좀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보니까 핵심이 아니라 방송법.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제 그 본회의 부의까지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서 이제 다음 본회의가 열리면 거기서 이제 민주당이 주도해서 표결 처리를 해서 통과를 시킬 텐데 뭐 지금 이제 당연히 거부권 행사 이야기가 지금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문제는 양곡법 그다음에 이제 간호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방송법까지 줄줄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갖게 되는 아무래도 부담은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근데 방송법을 그렇다고 부담 때문에 사인해가지고 공포하기도 좀 뭐한 부분이 있고 네. 결국은 그러니까 거부권을 전제로 한다면 어떻게 그러면 여론 지형을 만들어서 최대한 무리수 없이 갈 수 있느냐. 결국 그 사전 어떤 여론 지형 조성 차원에서 지금 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상식적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본질은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도 대단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틀은 지금 방송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와 연동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모든 일련의 과정이 지난해부터 쭉 이어진 게 뭐 방송계 관련한 공영방송 감사원 감사라던가 검찰 수사나 이게 굉장히 소모적으로 이뤄지면서 결국 그 목표를 노리고 갔더라면 이건 누굴 위한 건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거 외에 이렇게 할 필요성을 좀 설명을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런 의심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눈길을 끌었던 게 엊그제 나온 뉴스 감사원에서 KBS에 대해서 6개월 감사해가지고 네. 큰 문제 없다. 그렇죠. 지금 5개의 청구 항목이 있었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 전부 다 청구인이 주장한 사실은 확인이 안 됐다. 다만 이것과 관련된 업무를 감사를 해보다 보니 뭐 격가지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더라.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KBS 그 사장 후보자에 대한 정당 당적 조회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건 아니겠지만 이제 언론계나 이렇게 방송계에서 소문으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문제 삼을 게 본 청구 항목에 대해서는 나올 게 없는 것 같아서 아마 당적 조회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돌았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그 결과 보고서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금 또 방통위
국정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은 칼을 뽑기만 하고 지금 뭘 제대로 한 게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KBS에 대한 감사 결과를 뭐야 이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또 이것도 공교로운 건데 감사 결과 나올 무렵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좌파 패널에 대한 자료를 또 만들기도 하고 그 시점이 하필이면 또 맞물렸더라고요. 거의 같은 날이었죠. 네. 그렇죠. 이제 KBS에 대한 어떤 패널 분석이 먼저였고 그 그쵸. 다음 날이 MBC였고 아마 KBS는 감사 결과 발표하고 KBS 이제 그 출연 패널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제가 이제 기억으로는 아마 거의 같은 날이었던 걸로 네, 지금 같은 알고 있는데 날이었어요. 그 기획이 된 건지 뭔지는 알 수가 없죠. 네.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파편적 현상을 좀 모아보면 하나의 맥락은 이 모든 게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방송법 처리 문제로 좀 향하고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찌 본다면 이제 방송계 전체에 있어서의 어떤 큰 움직임은 이제 방송법 처리 문제가 일단락되는, 다시 말해서 거부권 행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되면 재의결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재의결을 한다면 그냥 최종적으로 부결 처리된 이후에 그러면 기존의 방송법 체제에서 아마 그때가 되면 방송통신위원장은 면직을 시키든 안 하든 이 문제와는 상관없이 교체 국면이거나 교체가 돼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라고 아마 좀 보면 맞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야기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볼 만한 게 어제 대통령이 이제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을 했잖아요. 네. 지금 대체로 나오는 게 서울대 법대 동문이고 판사 출신이고 그리고 특이한 이력이 하나가 있죠. BBK 특검보를 했다.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 다뤄진 거는 요 정도 이력, 그러니까 어떤 이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KBS 이사도 실적이 그렇죠. 그런데 그 KBS 이사를 한 데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좀 여러 논란들이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 이상인 당시 특검보 같은 경우에는 그 BBK 특검 중에서도 이제 상암 DMC 건을 주도적으로 수사했다고 알려졌는데 이게 2017년에 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게 있었거든요. 2008년에 4월에 이 특검 활동이 끝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영포 빌딩 유명한 곳이죠. 예.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인 영포 빌딩에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그 당사자 중 한 명이거든요. 그 주인공인가요?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해에 2009년에 KBS 이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왜 이 사람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했을까? 어느 정도의 좀 방향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전망을 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BBK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로서 파견됐던 그쵸. 그곳이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법대 동문이긴 하지만 이 법조계에 입문한 거는 이상인 위원 같은 경우가 좀 더 빨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BBK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파견 검사였고 그리고 이제 이상인 당시 특검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참여를 했던 건데 그리고 이분이 KBS 이사를 맡았던 시기에 좀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훑어보면 시기상으로 봤을 때 그때 정현주 네. 사장 문제가 이때였나요? 정윤수 사장 이후였습니다. 이후였나요? 2009년이니까요. 이때 KBS 이사진 전원이 교체될 때 여권 추천으로 들어갔었거든요. 한나라당 추천으로. 그리고 이때 이후에 이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임기를 수행을 했는데 낙하산 사장 논란이 좀 집중적으로 있었던 시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특보였던 그 김인규 사장 선출됐고 또 예. 길환영 사장 해임이나 뭐 조대현 사장 선임하는 과정에 청와대 입김이 있었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KBS 이사를 했던 인물을 이렇게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아직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앞으로 방통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주시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최민희 위원 건 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최민희 위원 건은 법제처로 넘어갔다고. 보류 상태죠. 법제처로 넘어가서 이게 유권 해석 받으려면 뭐 2,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방통위 체제는 종료되는 시점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뭐 가타부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네. 뭐 이달 초 같은 지난달에 한번 이렇게 질의응답 자리에서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나온 얘기로는
뭐 특별히 인사 관련해서는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여권에서 비판하는 걸 뭐 고려할 수는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취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그 이후로는 굳이 대통령실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방통위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상인 네. 의원이든 최민희 의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그 이제 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김현 방통위는 아마 임기가 8월인가 그때 네, 끝나는 김영, 거라고. 김효재 위원 다 8월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8월이 지나가면은 방통위는 완전히 이제 인물이 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뭐 네. 면접을 하든 말든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방송법 처리 문제도 다 완료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 그 8월 이후부터가 어찌 본다면 이제 본 게임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게다가 이제 후임 방통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는 계속해서 꾸준히 뭐 검사 출신 법조인이 또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몇 개의 이 썰이 돌고 부분도 있죠. 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